네, 캐나다와 미국, 러시아와 유럽 등 대부분 북반구 지역들이 여름철을 맞으면서 펄펄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곡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물가가 급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도 올 여름철 급증할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가 잘 갈 것이다라는 시각과 달리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워드 막스라든가 국내 유수의 증권사의 회장을 비롯해서 성장주와 가치주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대조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성장주와 가치주를 굳이 구별하는 시각대를 이렇게 본다면 성장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일시적이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 잠재 가치가 높아지는 성장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경기 민감주를 담은 다우지수가 오히려 이렇게 견조한 호조세를 보이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성장주 관련해서 물론 가치주냐 성장주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서 주가가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미 증시에서 이제는 10만 전자니 또 성장주에 이렇게 최고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미국에서는 테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조론이 굉장히 층이 넓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장주를 주장하는 증권사의 전문가들보다 서학개미라든가 성학개미라든가 동학개미 부분이 더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을 좀 많이 처분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주도주를 교체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이런 소위 증시를 해설하는 이런 사람보다 우리 한국경제TV의 시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학개미라든가 서학개미 더 현명하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가 오늘 이제 5시 30분대에도 전해주셨습니다는 가상화폐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예. 각국 중앙은행들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상화폐의 화폐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지면서 오늘 비트코인도 비교적 큰 폭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사실 베이비 도지코인이다 이런 얘기죠. 또 그쪽으로 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관심이 이렇게 높아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도지코인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 쪽은 좀 이렇게 일부 이렇게 소링하는 이렇게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지코인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약세를 오늘 많이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10억 비트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퇴조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경기 민감주를 담은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7월 1일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이 기대치가 사실 시장에 반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뉴욕 월가에서 이렇게 똑같이 재판됐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니까 2분기에 코로나 백신이 빠르게 보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재개하는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업종들이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크다. 작년에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서프라이즈 폭이 커서 작년에 대형 기술주를 담은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백신 보급되면서 경제 재개가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폭은 경기 민감주들이 서프라이즈 폭이 커서 어제에 이어서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이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2분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 오늘도 이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월가에서 핫 이슈가 됐습니다는 왜냐하면 서부터 약사증률리가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문제가 됐습니다는 인플레, 국채금리, 그다음에 테이퍼링 2분기에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를 담은 나스닥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닝 서프라이즈 폭은 경기 민감주보다 둔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사실 그 경기 민감주를 담은 다우존스 무거운 다우존스보다 상승폭이 적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미국의 그 3대 지수에서 혼조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S&P의 사상 최고치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월가에서 평가했습니다. S&P는 아시겠습니다는 다우의 주도 업종, 대형 기술의 주도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우가 좀 올라가면 S&P는 사상 최고치, 나스닥이 올라가면 S&P는 사상 최고치 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하지만 투자자의 수익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런 게 뭐 3,300 오늘 그 이렇게 제시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자기 이렇게 계좌에 작년처럼 주가 상승, 자기 수익 실적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개인들의 계좌에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S&P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미국에서도 사실 로빈 후드들이 증시에 대해서 열기가 식어지는 모습에서는 왜 그럴까?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도 사실 자기 자신의 그 계좌에는 투자 수익이 증대하지 못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 부분 금융 상품과 관련해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 북반구 지역이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정말 날씨가 무더워지고 펄펄 끓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의외로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펄펄 끓다 보니까 네. 사실 그게 국내 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적인 이렇게 가족 관계로 인해서 미국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네. 거기에 우리나라의 밴쿠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인데 선행성 기후로 해서 여름철에도 보통 16에서 18도 화씨가 아니라 섭씨로 이렇게 해서 에어컨이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서늘한 지역이네요. 서늘한 지역이죠. 네. 이렇게 근데 지금은 50도라 아닙니다. 50도. 네. 그래서 50도 이렇게 외친답니다. 그만큼 이제 공포에 질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렇게 코로나 문제 이런 문제에 이어서 사실 올해 들어선 폭염 문제, 대가뭄 문제 이런 것이 전형적인 유토피아에 반대해서 디스토피아라는 표현을 네. 2015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기후 이상 기온과 관련돼 있다 하는 것도 관련된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지적한 데 이어서 올해는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폭염, 가뭄 이런 쪽으로 좀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디스토피아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 이렇게 지구에서 이상 기온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이런 것이 사실상 두 가지 각도에서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정부의 이렇게 1차 에너지를 중시하고 환경 오염 문제, 이상 기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뒷전에 물러지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의 중요성이 한 지난 4년 동안 급속히 퇴조됐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후변화, 올해 4월 달에 기후정상회담도 복원시키는 이런 양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환경오염, 이상기온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든지 사실상 남녀 간에 이렇게 연애하는 문제도 초기에 이렇게 깨지기면 그때부터 급속히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땅도 부식되면 단단한 타형이 맨 처음에 겉표면이 이렇게 부시기가 어렵지 한번 부서지면 급속히 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극과 북극에 이렇게 사실 그 만년빙하도 초기에 그 거기가 녹기 어렵지 녹아지면 급속히 녹아진다 하는 것이 올해 이렇게 그런 과정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디스토피아 문제가 질병이니 그다음에 가뭄이니 홍수니 태풍이니 해수면 상승 같은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사실상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서 위안화 절상까지 이렇게 하는 경제에 본격적으로 미치는 과정에서 올해는 정책적으로는 바이든의 기후 정상회담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뒷전에 몰려가면서 4년 동안 급속히 환경오염 문제가 이상기온 문제가 아주 위험수위를 벗어나면서 지금 올해는 아주 디스토피아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한 7년 동안 지속돼 있던 사망자 수도보다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폭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디스토피아 문제에서 2차 세계대전에 무기를 쏘는 것보다 더 크게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오늘 그런 그 화면을 보시고 그런 외신을 보시고 자 이렇게 세계 대가뭄이 되면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테이퍼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테이퍼링도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 또 뒤로 연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거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나중에 알겠습니다는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면 테이퍼링 문제 앞당겨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이렇게 인플레가 되면 경기 성장률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한다면 테이퍼링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내용 좀 방송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 기온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네. 아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식량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식량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 시간 이후에 나오는 이렇게 원자재 관련해서 김수현 이사라고 해서 아주 이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분한테 저도 사실 지금의 식량 문제, 가뭄 문제가 어떠냐 하는 쪽을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서 네. 인베스팅닷컴의 이스라엘 정보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정보의 신뢰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의 대가뭄 문제, 그 세계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식량 이외의 농산물 가격 문제 이런 것을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3대 곡창지대 이런 게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아마 대가뭄이다, 가뭄 앞에 대가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이렇게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서부는 2000년 이후에 가뭄이 시작해서 20년 동안 최장기 대가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아시겠습니다는 여러 가지 수량이 풍부했던 미국의 그다음 부자들이 요트를 띄웠던 그런 호스들이 지금 바닥이 말라가는 이런 쪽의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농작물 곡창지대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원천이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호수가 마르다 보니까 이쪽 쪽에 파종이 안 되고 있다. 파종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5월달, 6월달 집중적으로 파종시기에서 파종이 돼야 되는데요. 파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농산물 비롯해서 국제시장에서 선물시장에서 농산물 식량물의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반구 지역이 수확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 남반구 지역은 작년 10월, 11월 파종이 되면서 이것이 5월달, 6월달 수확기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문제라든가 가뭄 문제로 인해서 파종이 제대로 안 됐다 하다 보니까 100년 만에 대가뭄이 돼서 파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세계 곡창지대에서 두 번째로 큰 브라질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경우에 따라서는 칠레까지 포함된 이런 쪽의 곡창이 이렇게 파종이 되지 않아서 수확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봄에 이렇게 황사가 밀려왔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날이 아마 우리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볼 때 600이 넘을 겁니다. 600 마이크론이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황사가 밀려오고 미세라든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가 한꺼번에 복잡하면서 그때 당시 아마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이런 날을 아마 기억하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의 북동부 지역의 만주를 비롯해서 공작 지역이거든요. 이쪽도 파종 면역이 급감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이렇게 주류가 되는 세계 식량 이렇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이후에 13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식량이 기여다 보니까 식량을 무기화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경우에서 오늘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에도 당초에는 사실 12월 달 정기총회는 이틀가 됩니다는 여름휴가철 이렇게 앞두고 열리는 것은 하루에 끝지는데 이걸 연장되는 분위기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기와 함께 식량도 무기화하는 미중 간 마찰 속에 사실 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시간에서 그거 전해드렸습니다는 공산당 100주년을 기해서 시진핑이 아주 생생한 최고 통수권자가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마라. 여기서 나는 중국이다. 네. 건드리면 깨진다. 이렇게 해도 이게 아주 생생한 용어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그 시간대에 사실 대만을 두고 일본과 미국이 사실 시위하는 그래서 남태평양의 아주 골목에서 딱 해서 기로를 차단해서 이렇게 그 군사훈련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경제 패권과 관련돼서 원자재라든가 식량도 굉장히 무기하는 풍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냐? 한국은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농업 기피 현상. 저도 이제 제가 고향이 벽제인데요. 네. 벽제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고 있습니다는 지금 농민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열마 한 단 묻더라도 열마 한 단 물어가지고 로컬 푸드에 팔더라도 채산성이 없습니다. 농업 기피 현상이 되거든요. 네. 공시지가를 느닷없이 올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동산 특이한 건 아니거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농업이 이게 천직이다 생각하는데 공시지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서 농업을 전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식량에 대한 작업도가 급속히 떨어진 상태에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식량 수입의 5대 대국입니다. 네. 5위의 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뭄, 대강원, 곡창지대의 수확기 떨어져 파종 면적 줄어도 앞으로 더 들어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대로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사실 테이퍼링 문제가 함께 오늘 이 내용을 연일 한국의 언론들이 대가뭄, 대폭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문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뭄 영향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에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하죠. 네.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올해 작년부터 우리가 보면 원자재라든가 이 원자재는 이제 곡물 같은 거 빼고요. 식품 빼고 반도체라든가 5G 관련해서 일부 증권사들이 3대 슈퍼 사이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슈퍼 스파이크지 20년 이상 장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3대 슈퍼 사이클의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보면 이 식량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오히려 슈퍼 스파이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대가뭄과 가뭄에 의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통 슈퍼 스파이크 현상으로 이렇게 비유되는데요. 앞으로 기후와 관련된 문제가 이게 쉽게 끝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아주 모든 걸 닥치는 이러한 가뭄이라든가 이게 쉽게 끝나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자정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남반구에서 이렇게 보면 해서 이 자정적 기능이라든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세계 이렇게 전 세계 국민들이 환경 오염 이상의 인식도가 아직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한번 개발의 이익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줄어들진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구 환경 문제라든가 이상경에 따른 지금의 문제, 디스토피아 문제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3대 슈퍼 사이클의 그 가능성보다는 새롭게 대두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슈퍼 스파이크가 최근에 보이는 슈퍼 스파이크가 장기 연장돼서 슈퍼 스파이크 논쟁이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의 대가뭄, 이상기온, 지구 온난화 이런 것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곡물이라든가 농산품 가격이 오르면 지금 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빈번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농담 삼아 얘기했죠. 주말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에서 농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는 이 에그플레이션은 제가 처음 한국에 도입할 때 일부 그 경제 신호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게 그때 방송을 진행하는 유명한 이렇게 진행자가 네. 에그플레이션 얘기하니까 계란값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느냐 해서 네. 그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정전의 경제 용어와 다른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행어를 처음 소개하니까 방송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용어들을 아셔야 경제 환경이 변하니까 정전에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용어가 나오거든요.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그런 그 용어들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할 때 화제가 될 수가 있는 거 본인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는 다소 좀 어렵지만 우리 캐스터분 이렇게 에이스급 캐스터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랑 같이 아마 가장 먼저 경제 신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이게 경제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에그플레이션에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자, 농산물 가격발 인플레다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트푸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거 해당되죠.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PPI가 생산자 물가가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처럼 이렇게 사실 정부가 또 기업이 이렇게 그 일반 그 인민들에 비해서 그렇게 통제력이 위에 있을 때, 네. 위에 있을 때는 이 PPI 상승률, 국영기업의 PPI 생산자 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인민들의 불판이 많지 않습니까? 인민들의 불평이 많다 보니까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위안화를 평가 절상가는 이런 쪽에 경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최근에 그 농산물 같은 식량 가격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일상생활에서 파고드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태가 더 심각한 것은 식량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국제가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특히 그 광물 자격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건 누차에서 말씀드렸죠. 광물 가격에서는 대표적으로 구리라든가 이런 쪽에 아이언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특히 구리와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작년 그 연말에 이렇게 구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 업체는 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대창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경영 자문하면서 올해는 좀 주가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때 아마 개인적으로 대창의 그 주가가 1,000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2배 이상 그래서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뛰었는데요. 가장 상승률은 높았지 않았냐. 그래서 올해는 가격 접근도가 이렇게 그 쉬운 이런 그 저가주 미국도 그렇습니다는 롤세주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런 그 이렇게 주식들이 좀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창이라든가 상보라든가 이런 가격대가 좀 낮은 것들이 올해 들어서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바로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비철금속 가격들 원유와 관련된 것이 가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부 텍사스 증시가 배럴당 75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서부 텍사스 증시를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 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00달러까지 간다. 그래서 2014년 상반기까지 했던 100달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세계 경기 수요 이런 것보다도 세계 경기 이렇게 보다도 오히려
가뭄과 대가뭄에서 생활용, 가정용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이게 가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 1차 에너지를 중시해서 가정용 전력 수요에 이 원유라든가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다 보니까 결국 가뭄이라든가 가정용 전력 수요가 되는 상태에서 저렇게 사실 터블스 텍사스 충줄 같은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최근의 에너지 가격이다. 아마 오늘 S&P의 이렇게 그 업종별 지수에서 보면 작은정 PD 아마 그걸 좀 보여주실까요? 잠시 한번. 그래서 그 뭐 에너지에 의해서 주도된 이 에너지가 이게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 이 포인트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3대 지수 설명하면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던 거거든요. 시장을 들이보지 않고 다른 쪽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아침 시황 방송을 해주는 분들이 다른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본질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서로 연관성에 딱딱딱 들여마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뭄과 대가뭄에 의해서 1차 에너지의 가정용 전력 수요를 트럼프 정부가 텍사스에 있는 정유업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뜩 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는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인데요. 여름철 하계는 하루 내에는 그치는데요. 이번엔 연장선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과 러시아제 들러붙어서 미국이 동맹국가의 그 중국이 옥죄게 하는 과정에서 스테이트 투 스테이트에서 지금의 미중 간 마찰 경우에 따라 신냉전까지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동 지역도 정권이 많이 교체되고 있죠. 이스라엘도 연정체제로 가고 이란도 강경파로 이렇게 권력 구조가 재편하는 상태에서 러시아 입김에 발행해서 이 원유 같은 것도 무기하는 풍토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식량 가격에 의해서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보면 인구 논쟁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말씀을 드려서 간단히 줄이면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금 문제, 임금 코스트 문제죠. 코스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직 우리나라도 게임 개발업체, IT 개발업체 어제도 이제 이와 관련돼서 개발업체들이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SNS라든가 이런 쪽에 어제도 그렇게 여러 가지 경영 자문회에다가 개발업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구하기 어렵다 하는 쪽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굉장히 기업이 부담이 된다. 이런 쪽의 얘기거든요. 그럼 임금 상승이라는 것은 뭐냐? 코스트푸시죠. 코스트푸시, 비용 상승이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굿 하트의 디모그래픽 리버설인가요? 이런 쪽에 그 책 중에 이렇게 보면 세계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면 코스트푸시 요인이 돼서 10%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책의 내용도 시청자 여러분들 미리 전해드려서 그런 환경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 측에서 유발된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다들 네. 아시겠죠. 그리고 페드가 2분기에 이렇게 수정 전망치 6월 달에 나왔죠. 6월 회의에 앞서서 네. 나와서 그 내용을 보면 시청자분께서 다들 좀 이렇게 아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대체로 보면 이렇게 기관에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6% 가깝게 된다. 그러면 세계 잠재 성장률 얼마냐? 지금 잠재 3절 성장률은 신흥국들의 잠재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3.5%. 그러면 6% 대비해서 3.5%면 2.5%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 이게 수요, 디맨드 풀 사이드죠. 지금까지 설명하면 비용 상승 코스트 푸시인데 이건 이제 디맨드 풀 사이드죠. 그래서 소위 오큰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올해 전망치 대비해서 잠재 성장률을 빼면 플러스면 인플레 갭, 마이너스면 디플레 갭인데요. 플러스 갭이 대부분 나온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오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이라든가 인플레 문제가 다시 봉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올해 페드가 올해 전망치 수적적으로 7%입니다. 7%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 지금 2.5%니까 5%포인트의 인플레 갭이죠. 자, 그러면 코스트 푸시,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 수요 사이드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 디맨드 풀 사이드 인플레, 복합 인플레가 되는 거죠. 복합 인플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제라미 시글 같은 네. 와튼 스쿨의 증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2에서 6년 앞으로 향후에 2에서 6년 동안
20%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이게 나와서 미국 사이에 상당히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미국엔 지금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사실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관계없이 지금 대가뭄이 가지고 생활물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가격을 많이 줄여도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식료품 가게 이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정부의 인플레 통계가 일시적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가격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체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인플레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대 인플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연재해가 주는 이렇게 공포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상치 않아짐에 따라서 페드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어떤 스탠스 변화를 취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6월 회의 이후에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페드 인사들이 대부분 다 발언을 많이 발언 했죠. 마무리했죠.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회의 직전보다도 회의 이후에 인플레에 대해 전향적이다. 네. 일시적인 분위기가 많이 퇴조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그때그때 전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매파 데러스의 카프란에서 최근에 매파 센트루이스의 블러드라든가 이런 쪽의 매파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되고요. 앨런 재무장관이 요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청자분이 이렇게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OECD 130개국이 합의했다 하는데 OECD는 37개 회원국이죠. OECD가 주관해서 사실 그 130개 합의를 이끌었다 하는 측면에서 제닛 앨런의 공과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혹시 오해 소지기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총괄적으로 아침 방송을 이렇게 지휘하는 분이 지금 이제 큰 정피드라고 해서 요 내용을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청자분한테 OECD 130개 회원국을 모르느냐 이렇게 하는 거 아시는데 그 자막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나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7개 회원국이고 OECD가 주관해서 쟤네 주관해서 130 합의를 이끌었다. 뭐를 최저 법인세율을 130으로 레벨 플레이잉 필드가 하는 그래서 법인세가 낮은 곳으로 회피하는 조세 비율을 방지하겠다는 쪽에 오랜만에 130이 합의한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실 우리가 경쟁 정책 이런 거 관련해서 뉴 라운드다 이랬습니다. 이게 정체된 이후에 130이 합의된 것은 아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오랜만이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제닛 앨런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에 대한 전향적인데요. 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까? 공급 측의 인플레이션은 스태그가 나올까 하는 것을 잠시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작은 정피독을 잠시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 비춰드리면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공급과 총수요인인데요. 우리가 코스트 푸시는 요 총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필수. 그러면 이제 요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스태그네이션이죠. 물가는 거꾸로 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경제 성장률 둔화함께 물가가 올린다 해서 요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가 이렇게 닥친다 보면 테이퍼링이 앞당겨야 되겠습니다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측면에서 스태그네이션은 금융 완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이것이 인플레가 앞당기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앞당깁니다. 이런 쪽보다는 한편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경기 둔화 가능성. 벌써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2분기가 경기 정점이다. 하반기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단기적인 순환 사이클에서 보면 2분기가 정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저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는 그런 각도에서 벌써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지 이 코스프지 기후 변화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장기간 지속이 된다. 슈퍼 스파이크와 슈퍼 사이클로 변하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레리 서머스 하버드의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금융 완화에서 경제 성장이 올라간 게 지속 견고한 성장 기반과 관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거품이 쑥 꺼지면 코스프시 것처럼 장기적되면 세큘라 구조적인 스태그레이션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처럼 공급과 수요 측 모두에서 이런 복합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증시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 돼서 그랬습니다는 너무 주가가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서는 네. 리스크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 자산이라는 건 리스크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이렇게 선호해야, 베팅해야 대가가 많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TV에서 증시가 전부 떨어진다 할 때 동학개미를 비롯해서 사실 주가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뒤늦게들 줍줍 얘기하고 4,100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작년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리스크는 경기가 위기가 극복하면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줄어들면 리스크 베팅어들에도 리스크 베팅어들에도 수익이 적대는 얘기거든요. 올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증시와 관련돼 있는 유명한 유튜브들이 줍줍하고 4,100 얘기하고 4,000 얘기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직후에 리스크가 많을 때는 베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증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가 경기가 극복하고 저거지 베팅어들에도 증시에서 수익률이 그만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균형적인 시각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낙관론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내 통장에는 수익이 올라오지 않는 이런 쪽의 모습보다는 사실 그 제도권에 있는 유명 유튜브에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낙관적인 시각보다는 증시에서 균형되게 해서 신중론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그 코스트 푸시라든가 디맨드 풀 사이드에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 자막을 대신하고 앞으로는 보다 그 신중하게 증시를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신중하게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종목 투자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투자와 상품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ETF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그다음에 긴 호까지 이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오늘 팔고 내일 팔고 오늘 팔고 사고 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긴 호 까지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좀 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특히 많은 금융상품을 써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금융상품을 써다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금융상품들도 핵심 상품과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상품과의 이렇게 소위 니프티 피티 현상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도 핵심적인 상품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고 가고 선언하는 그런 회사들을 좀 선호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마 코스피 세계 대가뭄 이런 때 인플레가 문제가 증폭될 때 사실 투자자들이 가셔야 될 거 아닌가. 절대적으로는 뒤늦게 4,100 가느니 해서 뒤늦게 이렇게 낙관론을 주장해서 줍줍이라는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쫓아가면 내 통장은 사실 더 서운하다. 왜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라도 작년과 달리 내 통장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 서운하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지구촌 폭염과 그리고 대가뭄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